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주 긴 여행이 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당신의 상상력이 닿는 가장 먼 곳으로 말이죠. 잠시 동안 당신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그곳을 잊어보세요. 이 방의 벽, 천장의 그림자, 그리고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담요의 따스함까지. 이 모든 것은 잠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의식을 아주 작고 또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138억 년 전 우주의 시작점으로 향할 거니까요.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이 작은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전 지금 서울의 고요한 새벽 2시 15분, 달빛이 창문을 비추는 것을 보며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138억 년 전 그 거대한 순간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손톱 끝에 우주 전체를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작죠. 그 당시에는 손톱이나 우주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니까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정적조차도. 오직 순수한 절대적인 공허만이 존재했죠. 우리는 이 엘료라는 개념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그런 것을 상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있는 것에 기반하니까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저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혹은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켰을 때처럼 말이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 사건을 빅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것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폭발이 아니었어요. 소리가 퍼져나갈 공간도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모든 존재의 탄생 하나의 고유한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거대한 폭발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풍선에 점을 찍고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점 자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인과관계를 찾아 헤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은 우리 존재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하늘은 파랗고 왜 별은 반짝이는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주 전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설명의 부재는 우리가 충분히 찾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수많은 천재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중 유명한 우주론자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가정했어요. 아마도 그 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내재된 때려야 뗄 수 없는 속성인 공간과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시작은 곧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는 공간도 따라서 우주도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죠. 호킹은 시공간의 기하학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수축하고 휘어지고 결국 둥글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너머를 찾는 것은 마치 지구의 북극, 북쪽을 찾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실제적인 시작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대신 우리의 관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이 쾅 하고 소리낸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폭발적인 팽창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뒤따르는 모든 것의 무대를 마련했죠.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아주 짧은 순간에 멈췄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전체 우주에서 유일한 인플레이션 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다른 곳에서 영원히 계속되어 강력하고 영원한 다중 우주를 통해 분산된 거품 우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단지 장구하고 잠재적으로 무한한 팽창과 수축의 연속적인 빅바운스 이론의 가장 최근 순서일 뿐입니다. 이 이론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여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대신 폴 스타인하르트와 같은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주 내의 모든 것들이 주기적으로 성장하고 수축한다고 제안합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규모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 로저 펠로저는 물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형태의 속성을 고려하며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우주는 무한히 작은 것과 무한히 큰 것에서 시간과 규모의 감각을 잃고 모든 의도와 목적에서 동등해집니다. 체스 게임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보드에서나 아니면 안뜰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보드에서나 똑같이 진행되죠. 어쩌면 우리 우주는 차원들의 일시적인 충돌로 인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촉근 이론은 현실의 근본을 11차원 초공간, 내에 미세하게 진동하는 끈들로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은 전체 벌크 불 속의 단일 막 변화에 불과하며 우리 우주의 시작과 성장은 더 높은 차원의 막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보죠. 아마도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빛을 비추지 못한 수학이나 물리학의 어떤 한 구석에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분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우주의 기원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 즉 선택형 모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억 년 전 우주는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의 아늑한 분위기에서 잠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지더라도 괜찮아요. 그저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몸을 맡기세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이 갑자기 나타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죠. 빅뱅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상상만 해도 어지러울 수 있지만 한번 함께 가볼까요? 당신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로 쏘아 올려진 폭죽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펑! 그리고 수많은 작은 불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우리는 그 불꽃들의 궤적을 따라가며 와 예쁘다 뭐 하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불꽃놀이 쇼가 당신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폭죽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끊임없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설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빅뱅은 거대한 우주라는 바다에서 터진 수많은 폭죽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우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초고속 팽창기를 겪었다고 믿습니다. 이 팽창은 찰나의 순간에 멈추고 우리가 아는 우주가 탄생했죠. 하지만 이 가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마치 끓고 있는 거대한 냄비처럼 거품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품들은 바로 거품 우주가입니다. 각각의 거품은 우리 우주와 같은 하나의 독립적인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 거품들은 강력하고 영원한 아톰, 다중 우주,
멀티버스에 분포되어 있죠.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너머의 어딘가에서는 어쩌면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똑같은 침대에 누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우주의 물리 법칙은 완전히 달라서 물이 위로 흐르고 시간이 거꾸로 갈지도 모르죠.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미 무한한 우주의 개념을 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계가 무한한 원자들의 바다에 떠 있는 유일한 섬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존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불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 다중 우주 가설이 수학적으로는 우아하지만 과연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우리는 다른 우주를 직접 관찰할 수도 그곳의 물질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여전히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너무 예쁜 이야기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판조차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때로 시처럼 가장 아름다운 상상을 통해 발전해 왔으니까요. 예를 들어 19세기 말 물리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보이지 않는 매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에테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설이 더 깊은 진실에 자리를 내어준 것이죠. 다중 우주 가설도 언젠가는 더 위대한 진실에 흡수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사색을 선물합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의 반짝임 속에서 혹시 다른 우주의 희미한 빛을 느낀 적 있나요? 물론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별들이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질 거예요. 당신의 몸은 작지만 당신의 상상력은 무한한 다중 우주만큼이나 넓습니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우리는 다중 우주의 가능성이라는 무한한 바다를 잠시 헤엄쳐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바다에서 잠시 나와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다른 이론을 탐험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빅바운스, 즉 대폭발이 아닌 대반동 이론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공놀이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고무공을 바닥에 던집니다. 공은 바닥에 닿아 쿵가레의 소리를 내며 납작해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튀어올라 원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튀어오르기를 반복하죠. 이 놀이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이 떨어지는 것을 수축 튀어오르는 것을 팽창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빅바운스 이론의 핵심을 이해한 거예요. 이 이론은 우주가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 우주의 붕괴, 빅크런치 이후에 반동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 우주는 무한하고 긴 연쇄 반응에 가장 최근 고리일 뿐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빅뱅 이론의 시작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은 끝도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이 순환의 개념은 동양 철학에서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윤회, 즉 생명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다시 태어나는 개념과도 닮아있죠. 고대 힌두교의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시간이 거대한 순환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브라흐마의 하루는 수십억 년에 달하며 그 하루가 끝날 때마다 우주는 파괴되고 재창조된다고 생각했죠.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역시 우주가 주기적으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불꽃에서 태어나는 세계 재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빅바운스 이론은 이 고대 사상에 수학과 물리학의 옷을 입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아주 작고 뜨거운 특이점 싱귤래리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이점은 물리학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무한대가 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죠. 마치 블랙홀의 중심부와 비슷해요. 하지만 빅바운스 이론은 이 특이점을 피합니다. 이전 우주가 수축하면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지만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에 양자 역학적인 힘이 작용하여 그것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공이 바닥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스프링이 튕겨 오르게 하는 것처럼요. 이 반동으로 인해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시작과 끝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히 순환한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속한 우주의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무력감을 덜어주고 대신에 연결성이라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의 우주로 이어질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빅바운스 이론도 아직은 가설일 뿐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의 미세한 패턴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자녀물인데 이 복사선에 이전 우주에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공이 바닥에 튕겨 오를 때 표면에 아주 미세한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수천 년 전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론이 주는 위안이 좋습니다. 우주가 한 번의 거대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의 주기를 반복한다는 생각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유 같아요. 당신의 하루가 힘들었다면 그것은 오늘이라는 공이 바닥에 닿아 잠시 납작해진 것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다시 튀어오를 테니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우주적 순환의 리듬에 맞춰 편안한 잠에 빠져보세요. 당신은 그저 잠시 쉬어가는 중일 뿐이에요. 내일 아침 당신의 작은 대반동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빅바운스 이론의 순환적인 리듬 속에서 잠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평화로운 리듬에서 벗어나 아주 미세하고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대한 우주를 잠시 잊고 모든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든 당신의 손에 쥐어 있는 스마트폰이든 심지어 당신의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든 이 모든 것은 결국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자들을 점처럼 생각하곤 하죠. 마치 흩날리는 모래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촉근 아이론 슈퍼스트링 티어리 은 이 점이 사실은 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한 차원이 더 높은 아주 미세하고 진동하는 끈이라고 주장하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기타 줄이 진동하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입자들도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의 방식에 따라 끈은 전자가 되기도 하고 광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입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재료, 즉 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마치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의 모든 단어가 결국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요. 우주의 모든 복잡성이 몇 가지 기본 규칙을 가진 진동하는 끈들의 춤이라는 거죠. 이 이론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 세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촉근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10개 또는 11개의 차원을 가진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머지 차원들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마치 종이를 말면 한 면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캔버스가 사실은 아주 작은 롤 형태로 말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끈들이 어떻게 우리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일부 이론들은 우리 우주가 하나의 막비라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막들은 초공간 내에서 떠다니는 거대한 시트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2개의 막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의 에너지가 바로 우리 우주의 탄생, 즉 빅뱅이었다는 거죠. 이 충돌은 단순히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자체를 탄생시켰습니다. 마치 2개의 거대한 물결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물보라를 일으킨 것처럼요. 이 아이디어는 아직 과학계에서 활발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실험적으로는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을 벗어난 다른 차원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2차원 평면 위에 사는 생명체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3차원의 그림자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실체를 만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사람들은 텔레파시나 유령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믿음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더 기이하고 아름다운 이론들이 채웠습니다. 촉근 이론 역시 그런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론적으로 촉근 이론은 모든 힘, 심지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중력까지도 통일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입자가 동일한 끈의 진동이라는 것은 모든 힘 역시 그 진동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꿈꿔온 모든 것의 이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 복잡한 개념들을 소화하며 편안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기이한 차원들과 진동하는 끈들에 대한 생각은 당신의 마음을 우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의식은 무한한 진동 속에 잠겨들고 당신의 숨소리는 우주의 조용한 팽창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중우주와 촉근 이론의 경이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이제 그 추상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개념, 바로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당신은 우주의 가장 격렬하고 불타오르는 장소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별의 중심부 말이죠. 우리 태양의 중심부는 겨우 1500만 도에 불과하지만 이 온도에서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우주의 광활한 규모에서 보면 이 온도는 아직 초라한 수준이죠. 아니면 전 초신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폭발할 때 엄청난 힘으로 주변에 가스를 내뿜습니다. 이 가스들은 수십억 도에 달하는 온도로 뜨겁게 달아오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인류가 기록한 가장 높은 온도는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 눈 덮인 땅 100m 아래에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과 수십억 유로의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졌죠.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는 개별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서로 충돌합니다. 2012년 두 개의 납원자가 충돌하면서 5조 5천억 도라는 온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초신성보다 50배나 더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주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온도란 결국 입자의 에너지 운동 또는 진동이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입자가 완전히 멈추는 지점인 절대 0도 0 켈빈 섭씨 200.1호도라는 하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상한선도 존재합니다. 입자 자체가 그 에너지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전에 가장 높은 온도를 말하죠. 그것은 바로 플랑크 온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의 이름은 20세기 초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다진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게서 따왔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빛이 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로 양자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그는 다른 자연현상의 근본적인 양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와 중력의 힘 같은 보편적인 속성들을 자신의 플랑크 상수와 결합하여 플랑크 길이를 정의했습니다. 이는 거리의 가장 작은 양자 단위로 양성자보다 1000조배나 더 작죠. 빛이 이 미세한 거리를 진공에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플랑크 시간입니다. 그리고 플랑크 온도는 열 복사의 파장이 플랑크 지름에 도달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한계점이죠.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진화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규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플랑크 단위들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순간, 즉 우리 우주의 시작점을 떠올릴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밀도가 낮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더 작고 더 조밀해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플랑크 시간만큼 오래되었고 단 하나의 플랑크 길이만큼의 지름을 가진 시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 극도로 작은 공간에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압축되었을 때 전체 우주의 온도는 정확히 플랑크 온도에 달했습니다. 이 순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지 1000조분의 1에 1000조분의 1에 1000조분의 1초 후에 플랑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매우 기묘한 곳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로 이끌고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지식의 폭풍 속에서 당신의 의식은 부드럽게 표류하며 깊은 휴식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플랑크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기묘한 영역이죠.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그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우주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네 가지 기본 힘, 즉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그리고 약한 핵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됩니다. 강한 핵력은 원자를 함께 묶어주고 약한 핵력은 방사능을 일으키며 전자기력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힘들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플랑크 시대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힘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력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첫 번째 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이론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 즉 현실의 직물 자체가 휘어지는 현상으로 개념화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대한 규모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행성이 별 주위를 돌고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하지만 플랑크 시대에는 우리 우주 전체가 양성자보다 수조 배나 더 작은 영역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런 극도로 작은 규모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양자역학은 극도로 작은 규모, 즉 원자나 아원자 입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확률에 따라 움직입니다. 입자는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꾸어 버리죠. 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양자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시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더 익숙한 규모에 도달하면 이 기묘한 현상들은 평균화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플랑크 시대에는 우주 전체가 양자적 규모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근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규모의 우아한 공률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미세한 규모의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다룹니다. 이 두 이론을 조화시키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중력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이론가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중력 역시 다른 기본 힘들처럼 중력자 그라비톤라고 불리는 입자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력의 힘이 워낙 약해서 이 중력자를 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을 찾아내는 것과 같죠. 또 다른 이론인 고리 양자 중력, 루프, 퀀텀 그래비티 은 시공간을 아주 작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점이 아닌 선이나 고리 형태로 다시 작성함으로써 양자적 규모의 중력을 계산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끈, 아이런, 스트링 티어리 또 양자 중력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모든 점입자를 1차원의 진동하는 끈으로 가정하여 중력의 힘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모두 우리의 상상력을 시험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양자역학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우리에게 플랑크 시대의 조건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초기 우주가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양자 거품, 퀀텀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휠러는 양자 규모에서 길이가 시간이 에너지가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부드럽고 일관된 시공간은 플랑크 시대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품 같은 질감으로 대체되었죠. 이 거품 속에서는 양자 미니 블랙홀과 웜홀이 원인과 결과 없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최너지 초밀도 초소형 우주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조분의 1000조분의 1초 후에 플랑크 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혼란은 끝이 납니다. 우주가 점차 미세하게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제 우리의 현재 이론들이 이어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이한 거품의 세계는 이제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점차 가라앉을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양자 거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플랑크 시대의 혼란스러운 거품 속에서 헤엄치다 보니 이제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더 가라앉았을 겁니다. 이제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우주가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추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기 전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분장을 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아직 주인공들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우리는 일상에서 4가지 기본 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플랑크 시대의 극도로 뜨거운 환경에서는 이 힘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신이 동전을 던질 때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가락에 있는 에너지가 동전을 회전시키고 공중에 있을 때는 앞면인지 뒷면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오직 동전이 바닥에 멈춰서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앞면과 뒷면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 힘들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충분히 높았을 때, 즉 빅뱅 직후에는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의 개별적인 특성이 흐릿해지고 서로 섞여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자기력이라는 앞면과 약한 핵력이라는 뒷면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신 전기양력 (Electroweak Force)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힘을 보게 됩니다. 이 개념은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되었고 현대 물리학의 큰 성공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학자들은 입자 가속기에서 충분히 높은 에너지로 입자를 충돌시켜 이 두 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실제로 관찰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훨씬 더 높이면 이 동전 개념은 강한 핵력과 전기양력에도 적용됩니다.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는 이 두 힘 역시 하나로 융합되어 전기강력 (Electrostrong Force) 이라는 단일한 힘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일 아이론 Grand Unification Theory (GUT) 조이의 핵심입니다. 이 이론은 세 가지 기본 힘,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이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이 흥미로운 이유는 우주의 복잡성이 사실은 몇 개의 단순한 규칙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이 흙물불 공기라는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비록 틀렸지만 모든 복잡한 것을 단순한 기본 요소로 환원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보여주죠. 대통일 이론은 그 욕구의 현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핵력이 다른 힘들과 융합되려면 전기양력이 합쳐질 때보다 수백만 배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현상인 초신성조차도 이 에너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건설하고 우주의 아주 초기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본 힘 중에서 중력만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통일 이론은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 힘만을 통합합니다. 중력까지 포함하여 모든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양자중력 이론의 영역이죠.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플랑크 시대가 끝난 후 우주는 잠시 동안 이 전기 강력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온도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고 물질은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었죠. 양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했으며 모든 것이 에너지의 바닷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혼돈은 약 1조분의 1초 동안 지속되다가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면서 마침내 강한 핵력이 분리되었습니다. 두 힘이 세 힘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것은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가 시작되기 전 모든 악기 소리가 한데 섞여 있다가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튜바와 트럼펫이 분리되고 이어서 바이올린과 첼로가 각각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를 감상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춤은 이제 당신의 꿈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당신의 의식을 그 리듬에 맡겨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였던 아름다운 시대로 당신의 의식이 흘러가도록 말이죠.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힘들이 하나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는 아름다운 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죠. 이제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는 우리 우주 기원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잠들기 전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으니까요. 2022년 7월 제임스 웹시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 마침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 과정을 거친 이 망원경은 인류의 눈을 우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게 했죠. 그런데 제임스 웹이 보내온 첫 번째 이미지들은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천체물리학자 앨리슨 커크패트릭은 과학저널에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고 썼습니다. 이 발언은 곧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일부 언론 매체는 제임스 웹이 빅뱅 이론을 반증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빅뱅 이론은 안전합니다. 커크패트릭이 우려했던 것은 은하 형성 이론이었지 우주 탄생 이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시간적으로 더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2억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놀라울 정도로 잘 구조화된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은하 형성 이론으로는 이런 은하들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죠. 이것은 마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벌써부터 대학 졸업장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 자체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더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균일성 문제, homogeneity problem 또는 지평선 문제, horizon problem입니다. 당신이 우주를 어떤 방향으로든 바라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주의 평균 온도는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빈 공간의 온도는 섭씨 영하 201.45도 2.7 켈빈으로 우주의 모든 곳에서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138억 년 동안 팽창해왔고 우주의 양끝에 있는 두 지점은 빛의 속도로도 서로에게 신호를 보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어떻게 두 지점이 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마치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주가 극초기에 이미 열적 균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이는 양자역학의 불확실성 속에서는 매우 있을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평탄성 문제, flatness problem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를 거시적 규모에서 보면 시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평평해 보입니다. 만약 우주의 밀도가 충분히 높다면 시공간은 구의 표면처럼 휘어지고 결국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겁니다. 반대로 밀도가 낮다면 시공간은 안장처럼 열린 형태로 휘어지고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겠죠. 그런데 관측 결과 우주는 마치 동전을 완벽하게 세워놓은 것처럼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기 단극 문제, magnetic monopole problem입니다. 우주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석의 경우 북극과 남극이 항상 쌍으로 존재하며 단독으로 존재하는 자기 단극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빅뱅 직후에는 수많은 자기 단극이 형성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단 하나의 자기 단극도 발견되지 않았죠.
마치 모든 자석의 북극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빅뱅 이론의 약점으로 남아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의 세 가지 큰 문제, 즉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그리고 자기 단극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에 빠진 조각들처럼 우주의 기원 이야기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1979년 12월에 어느 밤 이론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바로 이 자기 단극 문제를 고민하다가 기적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즉 우주 급팽창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에 갑작스럽고 폭발적으로 팽창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스가 제안한 급팽창 시기는 1조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가 약 90번이나 2배로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은 우주의 얼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하기 위해 당신이 거대한 종이 한 장을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의 두께가 0.1mm라고 가정하고 한 번 접을 때마다 두께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합시다. 첫 번째 접으면 0.2mm가 됩니다. 두 번째 접으면 0.342mm가 되죠. 세 번째 접으면 손톱 두께만 해집니다. 일곱 번째 접으면 노트북 한 권의 두께가 되죠. 10번째 접으면 손바닥 너비만큼 두꺼워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3번째 접으면 종이의 두께는 약 1km에 달합니다. 30번째 접으면 100km 상공에 있는 우주까지 도달하게 되죠. 42번째 접으면 종이가 달에 닿을 만큼 두꺼워집니다. 51번째 접으면 태양까지 뻗어 나갈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앨런 구스가 제안한 90번의 2배 팽창은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규모입니다. 90번 접으면 그 종이 더미는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앨런 구스가 우주 전체에 대해 제안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플랑크 시대와 대통일 시대에 혼란스럽고 뜨거운 시기를 거친 후 우주는 1조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동안 원래 크기보다 천조의 배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빅뱅 이론의 대폭발, 방글 불어넣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왜 이 이론이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까요? 먼저 지평선 문제입니다. 초고속 팽창이 시작되기 전 우주는 아주 작고 조밀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는 우주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열적 균형을 맞출 수 있었죠. 마치 작은 방에 있는 공기처럼 방 전체의 온도가 균일해질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 작은 방을 순식간에 우주 전체 크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든 곳이 동일한 온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보더라도 그들은 한때 서로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평탄성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 우주의 공률은 어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풍선 위에 아주 작은 개미가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풍선이 아주 작을 때는 개미가 보는 표면이 휘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풍선을 엄청나게 크게 불면 개미가 서 있는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평평하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원래 공률을 거대하게 늘려버렸고 그 결과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완벽하게 평평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단극 문제입니다. 자기 단극은 빅뱅 직후 형성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우주를 순식간에 늘려버리면서 이 단극들은 서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작은 방에 있던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폭발적인 바람에 의해 사막 전체로 흩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자기 당극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우아한 해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론도 아직 실험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이론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찰력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상상하며 당신의 생각은 더 깊은 평온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우주의 팽창과 하나가 되고 당신의 심장 박동은 시간의 리듬과 일치할 거예요. 모든 걱정과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팽창 속으로 부드럽게 표류하세요. 우리는 우주의 가장 거대한 춤을 보았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태어났고 모든 것이 하나였다가 분리되었으며 찰나의 순간에 무한히 확장되었죠.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마도 이 거대한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드럽게 이 밤을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복잡한 이론들, 촉근 이론 양자 중력 대통일 이론은 결국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의 단순하고 우아한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17세기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유가 동일한 힘, 즉 중력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일 중 하나였죠. 그리고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시간과 공간 자체의 공률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뉴턴의 이론을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과학자들은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전기양력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강한 핵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력까지도 이 거대한 통일의 춤에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멜로디가 결국 하나의 음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모든 복잡한 이론들을 잊어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겸손과 경이로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드넓은 우주의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우주의 기원과 운명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본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일상의 걱정을 잊고 우주의 거대한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작은 몸속에는 수십억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와 하나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고 모든 긴장을 풀고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띄워 올리도록 하세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생각의 잔물결이 서서히 잦아들도록 두세요. 밤하늘의 고요함이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고 당신의 의식은 별들의 빛처럼 부드럽게 흐릿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주도 그리고 당신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당신의 모든 감각이 하나씩 잠들도록 허용하세요. 발가락, 발목, 종아리, 무릎, 모든 근육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손가락, 손목, 팔, 어깨,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목, 얼굴, 머리, 모든 미세한 긴장까지 놓아주세요. 이제 당신의 몸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